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법 중에서 먼저 품사를 보겠는데요. 한국어의 품사는 제일 먼저 이제 체언으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 용언, 그리고 수식언, 그리고 독립언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체언과 용언에 속해 있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조금 볼 텐데요. 먼저 체언은 크게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눠집니다. 체언이라고 하는 것은 못말이라고 하는데요. 문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되겠죠. 그래서 체언에 속해 있는 명사라고 하는 것들은 대상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이 될 것이고요. 대명사라고 하는 것들은 그 명사를 대체해서 지시하는 표현들이 대명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사는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사를 보시면은요, 명사에는 뭐 꽃, 추측, 컴퓨터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예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체어도 명사에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 추상적인 어휘들도 명사에 포함이 되고 외래어 같은 것들도 다 명사에 포함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명사를 보시는데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것 또는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나, 너, 당신 이런 것도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 저것, 그것 또 이제 다른 대상을 지칭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다음 누구, 무엇 이런 것들 모두 다 대명사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사를 보면요. 수사는 이제 숫자를 나타내는 건데 뭐 하나, 둘, 셋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고요. 한국어 수사에는 뭐 1, 2, 3 같은 것들까지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체어는 이렇게 크게 명사, 대명사, 수사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거는 이제 용언이 해당이 되는데요. 용언은 크게 동사와 형용사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동사를 보시면은요. 동사라고 하는 것은 그 주어가 행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을 지칭할 때 이제 동사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사의 예를 보시면은 가다, 먹다, 앉다, 만나다. 자랑하다, 휴식하다처럼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하다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주어가 될 수 있는 거는 보통 명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친구가 학교에 가요라고 얘기하면은 친구는 명사가 되고요. 가요 같은 것들은 동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용어로 이제 형용사를 보실 텐데요. 형용사는 대상의 형상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에 포함되는 것은 길다, 높다, 착하다, 예쁘다, 깨끗하다, 조용하다 등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대상을 놓고 그 대상이 어떠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뭐 친구가 어떻다, 친구가 예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예쁘다는 형용사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동사하고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어떻게 구분할까 하는 문제가 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좋다와 좋아하다 같은 표현이 있을 때 하나는 형용사고 하나는 동사인데 저희가 직관적으로 그냥 뭐가 동사지? 뭐가 형용사지? 라고 하는 걸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어근 뒤에 니은, 다나 또는 는다를 결합시켜 보시고요. 니은다, 는다의 결합이 가능하면은 동사다. 불가능하면은 형용사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다 같은 걸 보시면은요, 니은 다를 결합시키면 학교에 간다가 되기 때문에 동사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쁘다 같은 경우는 니은 다를 결합시키면 예쁜다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옳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예쁘다는 형용사로 분류할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울 때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하는 게 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니은다를 붙여서 말이 된다, 안 된다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긴 하지만 그 외국인 학습자들은 이런 직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분류를 해서
외우거나 기억하지 않는 이상은 특징적인 그 표현들은 좀 구분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필요하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뭐 필요한다로 많이 쓰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필요하다가 올바른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처음에 공부할 때 형용사로 그 분류를 해줘야지만이 학생들이 그 지각하고 학습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식어를 보실 텐데요. 수식어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오는 단어들을 꾸며주는 말을 수식어이라고 합니다. 수식어는 크게 이제 관형사와 부사로 나눠지는데요. 관형사라고 하는 것은 뒤에 명사가 오고요. 그리고 그 명사들을 꾸며주는 거죠. 물론 명사뿐만 아니라 체어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 헌, 딴, 맨, 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뒤에 명사가 오면은 새, 가방, 헌, 옷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표현들은 뒤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식어에는 부사가 있는데요. 부사 같은 경우는 용언을 꾸며주는 표현을 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에서 보시면 매우가 있는데 매우 뒤에는 매우 바쁘다, 매우 아프다, 매우 복잡하다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겠죠. 빨리 또한 뒤에 용언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다, 빨리 오다, 빨리 만나다 같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특징을 보시면은 관형사는 뒤에 가방, 신발, 사람 이런 것들이 왔었고요. 부사는 뒤에 만나다, 가다, 바쁘다 같은 용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눠가지고 분류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독립원에는 감탄사 하나가 해당이 되는데요. 독립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봤던 품사가 뒤에 조사와 결합되거나 혹은 어미와 결합돼가지고 바뀌게 되는데요. 독립원 같은 경우는 독립원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원에는 감탄사가 해당이 되는데요. 감탄사는 오, 정말, 아이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품사는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지고요.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품사를 분류했으면 먼저 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이제 품사 분류의 기준을 보시면은요. 품사가 단어의 문법적 부류이기 때문에 품사 분류는 단어의 문법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의미상으로도 어느 정도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엮습니다. 그러니까 명사 같은 경우는 문법적으로 주어의 기능을 많이 하고요. 혹은 목적어의 기능도 많이 하면서 동시에 어떤 것을 지칭하는 이름이 되는 의미적 성격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의 경우에 명사는 사물의 이름에 많이 해당이 되고요.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 형용사는 상태와 형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많이 쓰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법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장의 성분 구조를 먼저 볼 텐데요.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단어가 2 이상이 모이게 되면요. 한 단위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을 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착한 동생이라고 했을 때는 착하다와 동생 2개의 단어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결합이 되면서부터 착한 동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형성된 구가 모여가지고 명제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하나의 절이 되고요. 이 절은 다시 또 문장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장 작은 단위가 단어가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큰 단위가 구, 그 다음 단위가 이제 절이 되겠고요. 가장 큰 단위가 문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보실 건데요. 구라고 하는 것은 문장 내에서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주어와 수로의 관계는 크게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결국 2 이상의 어절이 합해져서 형성되었고요. 구에는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관형사구, 부사구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2 이상의 어절이 합해졌다라고 하니까는 구에는 띄어쓰기 단위가 하나 이상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예에서 보시는 것처럼 착한 철수가 있는데 착하다와 철수가 각각의 어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착하다와 철수 둘 중에 주어가 되거나 서술어가 되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절을 보실 텐데요. 절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도 구와 동일하게 둘 이상의 어절이 합쳐져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절이 합해졌다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띄어쓰기 단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구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절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저희가 앞에서 구는 이제 착한 철수까지를 구로 파악을 했었는데요. 절이 되면서부터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니까 착한 철수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같은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절이 되겠죠. 그럼 이제 절과 문장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보실 텐데요. 이렇게 단독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면 절이 문장과 동일시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한 문장을 놓고 봤을 때 2개 이상의 절이 연결되어서 하나의 문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결국엔 문장이 가장 큰 단위가 되는 것이죠. 다음 이제 저희가 문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문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식 구조와 서술 구조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수식 구조를 보시면은요. 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꾸며준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식 구조는 수식어와 피수식어가 결합된 형태를 수식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피수식어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거고요. 수식어는 주변부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맛있는 사과라고 할 때 사과를 꾸며주는 수식어는 맛있는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심을 두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사과이기 때문에 피수식어인 사과가 중심부가 되겠습니다. 이때 피수식어가 체언이면은 체언의 수식 구조라고 하고요. 용언이면은 용언의 수식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문법, 문장을 구성하는 구조에는 서술 구조가 등장하는데요. 서술 구조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서술부가 결합된 형태를 보이는 걸 서술 구조라고 합니다. 서술부는 서술어를 중심으로 목적어, 보어, 부사어 등이 더해져서 이루어진 단위를 서술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뭐 서술부에서 먹다 이거 하나만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한국어에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만의 서술어로 문장이 구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많이 먹어요처럼 이때는 하나의 서술부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 구조를 조금 세분화해서 예로 보시면은요. 먼저 이제 체언의 수식 구조를 볼 텐데요. 체언의 수식 구조가 이제 수식어와 피수식어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꽃이라고 하면은 수식어는 그가 되고 피수식어, 중심부는 꽃이 되겠죠. 그런데 이때 그 꽃처럼 이 동일한 형태로만 수식이 되는 게 아니라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관용어로 전환해서 수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꽃이 아니라 빨갛다 꽃을 얘기할 때는 그 빨간 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용언에서도 내가 어제 사다 같은 것을 꽃에 결합시킬 때는 내가 어제 산 꽃이다 라고 해서 이걸 관용어로 전환시켜 가지고 꾸미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그 서술 구조를 좀 보시면은요. 이제 주어와 서술부로 나눠지는데요. 서술부를 보시면 이제 빨갛다 라고 하나로 이제 형용사 하나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때는 주어가 꽃이 되는 거고요. 서술부는 서술어 빨갛다 하나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용언만으로 존재하는 서술어뿐만 아니라 서술부가 가능한데요. 이때는 어제 꽃을 샀다처럼 단순히 이제 용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 문법적인 형태들을 같이 담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내가가 주어가 되고요. 서술부는 어제 꽃을 샀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 절 형태를 띠는 것이 서술부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법 구조를 좀
확장시켜서 보기 위해서 이제 문형과 구문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먼저 이제 문형의 개념을 보시면은요. 문형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 구조를 형성하는 문장 성분들의 결합 양상을 유형화해가지고 엮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구조의 문장은 수식 구조 없이 그냥 서술 구조만 한번 사용한 문장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도 하나의 문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땐 이제 문장도 어떤 문장 성분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의 종류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시면은요, 문형으로 봤을 때 형용사문, 자동사문, 타동사문이 있는데 형용사문 같은 경우는 뭐 A가 형용사 어떻다? 라고 해야 되고요. 자동사문은 A가 그 뒤에 자동사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 타동사문은 A가 그리고 타동사가 바로 오지 않고요. 그 중간에 목적어가 하나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동사는 A가 B를 그리고 그 다음에 타동사가 연쇄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완성된 형태를 보시면은 형용사문은 꽃이 빨갛다. 가 돼야 되고요. 자동사문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피다라는 동사가 결합이 되는데 이때는 꽃이 핀다가 되고요. 그다음 타동사에는 목적어를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꽃을 산다처럼 목적어가 포함된 구조로 문형이 완성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어떤 문형을 가지고 문장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문장 안에 들어가야 되는 필수 성분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문을 보시면은요.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문법 구조가 이제 구문이 되는데요. 구문은 언어마다 다양한 구문으로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어의 부정구문을 통해서 구문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부정구문, 부정어를 얘기할 때 아니라고 얘기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한국어의 부정구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단형 부정문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장형 부정문이라고 하는데요. 단형 부정문이라고 하는 거는 짧은 부정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 해요. 못 해요 같이 안과 못을 가지고 부정을 표현하면은 단형 부정이 되는 것이고요. 의미는 동일한데 이것이 장형 부정문이 되면은 뭐뭐 하지 않다 또는 뭐뭐 하지 못하다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가다라는 동사를 놓고 단형 부정문으로 표현하면은 안 가요. 못 가요가 되는 것이고 장형 부정문으로 표현하면 가지 않아요. 가지 못해요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장단형 부정문뿐만 아니라 부정명령문도 있는데요. 부정명령문은 동사 뒤에 지 말다가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다에 지 말다를 결합해서 가지 마세요. 가지 말자.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부정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구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의미를 표현하는 게 가능한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보실 건데요. 그 방법은 크게 이제 병렬과 내포가 있습니다. 문장의 속성을 먼저 보실 텐데 문장의 길이는 단어 단위로 짧은 것도 가능하지만은요 아주 무한하게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문장의 길이를 무한하게 길게 만드는 방법을 병렬과 내포라고 하고요. 이러한 문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문장의 확장이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병렬을 보시면은요, 병렬이라고 하는 건 문법적 성격이 같은 말을 둘 이상 나열해서 이어가는 것을 병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문법적 성격이 같다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긍정하는 것들은 동일하게 긍정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과일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쭉 과일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형태가 되겠죠. 예를 보시면은요. 영수는 사과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이 있는데 이걸 길게 만들려고 하면은 영수는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 라는 형태도 되고요. 그리고 영수는 사과, 배, 감, 귤, 포도, 메론을 좋아한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번에 예시를 보시면 사과라는 명사에 배라는 명사를 병렬 결합해서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 라고 확대해서 문장을 길게 만들 수 있었고요. 그다음 3번의 예를 보시면 사과 뒤에 배, 감, 귤, 포도, 메론 같은 것들을 병렬해서 계속 붙여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문장을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사들만 연결해서 병렬적으로 연결해서 문장을 확장하는 게 가능한 건 아니고요. 마지막 예를 보시는 것처럼 문장들을 단어뿐만 아니라 문장들을 연결해서도 문장의 길이를 더 늘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수는 사과를 좋아한다라는 문장과 은지는 귤을 좋아한다라는 문장 두 개를 연결해서 영수는 사과를 좋아하고 은지는 귤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문장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에서 1, 2, 3번 예와 지금 문장 연결의 예를 보셨을 때처럼 이것들이 어떤 그 상하위의 관계를 갖고 있거나 포함 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요. 과일과 과일, 좋아한다와 좋아한다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선상에 있는 것들을 쭉 나열해서 이어가는 것을 병렬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내포를 보실 텐데요. 내포는 한 문장을 다른 문장의 한 성분으로 집어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 문법 시간에 이제 배우셨을 때 뭐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이 있다라는 걸 보셨을 텐데 그게 내포 관계다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장미꽃이 핀다라는 문장과 영희는 그것을 기다린다라는 문장 두 개를 연결할 때 이거를 단순 나열하게 되면은 장미꽃이 피고 영희는 그것을 기다린다. 병렬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이걸 내포문으로 바꾸게 되면요. 장미꽃이 핀다라고 하는 구절을 목적어로 전환시켜서 영희는 그것을 기다린다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영희는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린다라는 문장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장미꽃이 핀다를 또 놓고 봤을 때 이제 철수는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 문장과 결합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앞서서는 장미꽃이 핀다를 목적어로 전환시켜서 목적부로 넣었지만 이제는 부사어로 전환시켜가지고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철수는 사진을 찍는다라는 문장 안에 장미꽃이 피면이라고 해서 문장을 더 길게 확장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문장의 길이를 연결하고 서로 확장하고 서로 문장들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런 방법을 내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장의 종류를 보시면요. 앞서서는 이제 문장들을 연결하는 방법을 봤다면은 그 연결하는 방법에 따라서 혹은 연결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종류가 나눠지는데요. 문장의 종류는 크게 단문과 복문으로 나눠지겠습니다. 단문이라고 하는 것은 절의 병렬이나 내포 없이 서술 구조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이 되죠. 예를 들면 내가 집에 가 이런 걸 하거나 나는 밥을 먹어 이런 것들이 단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복문이라고 하는 것은 절의 병렬이나 내포를 통해서 서술 구조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먹고 동생은 숙제를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복문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예시를 보시면요. 영희는 사과를 좋아한다. 그리고 영희는 사과와 배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두 개의 예에서는 서술어가 좋아한다 하나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예에서 보시면은 동일하게 좋아하다가 있긴 하지만 주어가 영희와 철수 두 가지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문장도 주어와 서술부가 두 개 이상 나타나는 복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영희는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린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주어가 영희 하나인가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사실은 내포문이기 때문에 영희는 기다린다와 장미꽃이 피다 두 개가 결합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서술부가 피다와 기다린다 두 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도 철수는 장미꽃이 피면 사진을 찍는다에서 서술부가 피다와 찍는다 두 개가 있고요. 주어는 철수, 장미꽃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복문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법 기능을 보겠습니다.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나열로만으로는 이제 의미를 가졌다고는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의미를 이제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문법 기능을 통해 섬세한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언어 유형에 따르면 언어는 크게 교차하고 굴절어, 고리버로 나누게 되고요. 그 성격에 따라서 이것들이 어떤 문법적인 변화를 거치느냐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교차어, 굴절, 고리버를 이제 개괄적으로 한번 보실 텐데요. 교차어라고 하는 것은 한국어처럼 문법 요소인 조사와 어미를 주로 이용해가지고 문장을 생성하거나 의미를 변하게 만드는 것이 교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는 이제 문장이 되는 방식이 명사가 있고요. 명사 뒤에 조사가 결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용언이 있고 용언 뒤에 어미가 결합하게 되면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철수가 학교에 간다처럼 명사와 조사 그리고 용언과 어미 이런 결합이 있습니다. 근데 굴절어 같은 경우는 독일어처럼 어형 변화, 어미의 변화를 많이 이용해서 문장을 만드는데요. 저희가 쓰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뭐 100%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만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로 나눠지고 그 명사의 종류에 따라서 뒤에 결합하는 용어의 형태가 달라지는 것들, 그러면서 그런 활용을 통해 가지고 문법적인 의미, 문장의 구조가 좀 달라지는 것을 굴절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고리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순을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허사, 그러니까 전치사, 접속사, 조사를 함께 사용해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언어를 고리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격을 볼 텐데요. 격이라고 하는 것은 채연이 그 문장의 다른 성분에 대해서 가지는 자격을 격이라고 하는데 쉽게는 이제 주격, 목적격 등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똑같은 친구인데요. 친구 뒤에 주격조사 가가 결합하면은 친구가 집에 있어요처럼 주어가 친구가 되는 것이고요. 친구 뒤에 목적격 조사 을이나 르를 결합시키면은 친구는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제가 친구를 만났어요 라고 하면은 친구는 늘과 결합해서 목적어가 됩니다. 결국엔 동일한 명사라 하더라도 그 뒤에 붙는 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명사의 성격이, 문장 내에서의 명사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제와 상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시제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간을 나타내는 문법적 기능을 시제라고 하면 되고요. 과거와 현재를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과거를 말할 때는 어닷, 미래를 말할 때는 을 것 또는 get을 얘기를 하는데요. get은 엄밀히 얘기하면 시제만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는 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은 사건의 시간적 양상을 나타내는 문법 기능인데 단순하게 보시면은 진행과 결과, 뭐 다른 말로는 완료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는데 이게 상을 가끔은 시제에 포함해서 기술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완료됐다라고 할 때는 보통 이제 끝난 후에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죠. 진행상은 보통 고 있다로 많이 쓰여지는 것이고요. 결과상, 완료상은 어아 있다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먹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책상 위에 책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책을 놓았는데 그 책이 어디 가지 않고 그 위에 계속 쭉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결과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보시면은요. 먼저 지금 비가 온다라고 하고 두 번째는 비가 왔다라고 할 때 온다는 현재 시제가 되고 왔다라고 하면은 과거 시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고 있다라고 해서 고 있다라는 진행상을 집어넣으면은요. 오고 있다는 현재 시제이면서 동시에 진행상이 되고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제이면서 진행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결과상을 나타내는 어아 있다를 집어넣어서 1시간째 앉아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제이면서 결과상이 되고요.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은 과거 시제이면서 결과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태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양태라고 하는 것은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양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태에서는 추측, 확신, 이미 아는 것, 그리고 처음 아는 것, 가능성,
의지, 허락, 당위, 의무 등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가 오겠다라고 했을 때는 추측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똑같은 get을 쓰더라도 영수를 만나겠다라고 하면 추측이 아니라 의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귤은 달지에서처럼 앞서 문장은 다 같은데 종결형의 지를 쓴 것, 그리고 달구나처럼 종결형의 구를 쓸 때는 지를 쓰면은 이미 안다라는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달구나라고 하면 처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법을 보실 텐데요. 서법은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시면 문장의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서법은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 등이 있습니다. 세분화시켜서 조금 보시면은요, 평서법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진술하는 문장을 평서법이라고 하면 되고요. 의문법은 정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형태를 띌 수밖에 없겠죠. 다음으로 명령법이라고 하는데요. 명령법은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청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행동을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는 것이고요. 가끔은 이제 정보를 요구하게 되면은 이때는 질문을 통해 가지고 청유법을 완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요, 이제 언어마다 서법을 표시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한국어는 문장의 종결 어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평서문은 자리에 앉는다, 의문문은 자리에 앉니, 명령문은 앉아라, 청유문은 앉자가 되는 거고요. 의문문은 요구하는 대답의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크게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으로 나눠지겠습니다. 판정 의문문은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대답이 네 또는 아니요가 될 것이고요. 설명 의문문은 의문사로 표현한 대상의 정체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고 난 다음에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가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어법을 보실 텐데요. 경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간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높임법, 대우법, 좀비법 등으로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한국어의 경어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청자 경어법을 볼 텐데요. 청자 경어법은 화자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를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영수 오니, 영수와, 영수 와요, 영수 옵니까? 라고 했을 때 영수 오니가 가장 편한 대상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영수 옵니까가 가장 격식이 높은 대상에게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청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쓰는 표현법이 달라지는 게 이제 청자 경어법이 될 것이고요. 주체 경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화자와 사건의 주체의 사회적 관계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주로 표시하는 방법은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 의시를 놓게 되면요. 주체가 화자보다 윗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수가 친구거나 동생일 때는 영수 오니? 라고 말하면 되지만 윗사람이신 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할머니 오시니라고 해서 주체경어법을 나타내는 어미 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어법에는 객체경어법이 있는데요. 객체경어법은 사건의 주체와 객체의 사회적 관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역격조사에게 한테를 쓰지 않고요. 대신에 깨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의 객체가 주체보다, 즉 주어보다 윗사람임을 나타내는 거죠. 예를 보시면 영희와 철수가 동일한 선상에 있을 때는 영희가 철수한테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면 되는데 영희하고 할머니를 놓고 봤을 때 할머니가 윗사람이니까 할머니에 대한 경어를 써야겠죠. 그래서 이때는 영희가 할머니께 편지를 보냈다라고 해서 역격조사 깨를 넣어가지고 문장을 완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